일본은 끝났습니다. 30명 관료가 퇴임식에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버림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 200명이 숨을 멈췄습니다. 6년 전 우리는 한국이 3개월 안에 무릎 꿇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을 죽이려다 한국을 키웠습니다. 그가 폭로한 내용에 일본 전체가 경악했습니다. 30년간 숨겨온 충격적인 진실, 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도쿄 경제산업성 본관대회의실. 200명의 기자가 빼곡히 들어찬 이곳에서 오늘 한 남자의 30년 공직 생활이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네코 시니치. 1995년 경제산업성에 입성해 통상정책국에서 30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한일 경제 관계라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해왔죠. 오늘은 제 퇴임 기자회견 날이었습니다. 회의실 앞쪽 단상에 섰을 때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30년간 숱한 브리핑을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두근거림이었어요. 긴장이 아니라 결심 때문이었죠. 카네코 국장님, 30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다나카 기자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늘 제 브리핑에 참석했던 얼굴이었죠. 퇴임을 앞두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준비한 원고를 내려다봤습니다. 거기엔 평범한 퇴임사가 적혀 있었어요. 30년간의 감사, 후배들에게 바라는 점, 일본 경제의 밝은 미래,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을 무난한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원고를 접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접어서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카네코 국장님, 저는 마이크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어요. 오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오늘 저는 3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200개의 펜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일본은 지금 한국에게 버림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적, 1초, 2초, 3초. 그리고 플래시 세례가 터졌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버림받는다니, 누가 누구한테요? 국장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자들의 외침이 겹쳤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저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본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다. 다나카 기자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이 우릴 버린다니요. 최근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기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마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불편해야 합니다. 편안함에 젖어 있으면 진실을 볼 수 없으니까요. 한 기자가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이 뭡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6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19년 7월. 우리가 한국의 수출 규제를 발표한 그날 밤으로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숨통을 조이겠다고 선언한 날.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세 가지 핵심 소재의 수출을 막겠다고 한 날이었죠. 그날 밤, 저는 이 건물 7층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로 저 위층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축배를 들었습니다. 기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축배를 들었냐고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국이 3개월 안에 무릎 꿇을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2019년 7월 4일. 그날 저녁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경제산업성 7층 회의실. 통상정책국 간부 1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위스키 병이 놓여 있었어요. 야마모토 국장이 직접 가져온 것이었죠. 자,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야. 야마모토 국장이 잔을 들었습니다. 환갑을 앞둔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게 본때를 보여줄 때가 왔어.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살짝 떨렸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카네코, 야마모토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자네가 한국 담당이니까 물어보지. 한국이 얼마나 버틸 것 같나?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 기업들의 대응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과소평가? 야마모토 국장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카네코, 자네 뭘 모르는군. 그가 위스키 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불화수소 없이 반도체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몇 개나 되는 줄 알아? 일본, 그리고 없어. 일본뿐이야. 회의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삼성이 아무리 대단해도 소재가 없으면 껍데기야. 알맹이 없는 껍데기. 야마모토 국장이 다시 잔을 들었습니다. 3개월이야. 아니, 3개월도 길어.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삼성이 무릎 꿇는 모습, 곧 보게 될 거야. 아니, 삼성만이 아니지. 한국 정부가 고개 숙이고 찾아오겠지. 그때 우리는 뭘 요구합니까? 옆자리에 스즈키 과장이 물었습니다. 야마모토 국장이 씩 웃었습니다. 전부 다. 그날 밤, 회의실에는 웃음과 위스키 향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한국을 30년간 봐온 저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쉽게 무릎 꿇을 것 같지 않았어요. 국장님,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만약에 말입니다. 한국이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야마모토 국장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버틴다고? 가정입니다. 만약 한국이 예상보다 오래 버티거나 혹시라도 국산화에 성공하면. 국산화? 야마모토 국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카네코, 자네 한국에 너무 오래 있었나 봐. 한국 편을 드는 거야? 아닙니다. 다만 최악의 시나리오도 고려해야. 최악의 시나리오는 없어.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반도체 소재는 50년 역사야. 50년 동안 우리가 쌓아온 기술을 한국이 몇 달 만에 따라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자네도 이제 30년 됐으면 알아야 해. 기술은 하루아침에 안 생겨.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한국은 우리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어.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다기보다 반박하면 안 되는 분위기였으니까요. 자, 쓸데없는 걱정은 집어치우고. 야마모토 국장이 다시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승리를 축하하는 날이야. 건배, 건배. 15개의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저도 잔을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위스키의 맛이 쓰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쓴맛의 이유를 저는 6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2019년 8월, 수출 규제 발표한 달 후 한국의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스즈키 과장이 태블릿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간부들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2번 다시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야마모토 국장이 코웃음 쳤습니다. 허세군, 지지 않겠다니. 뭘로? 더 있습니다. 스즈키 과장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에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5조 원. 야마모토 국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50년 쌓은 기술을 5조 원으로 따라오겠다고? 그가 껄껄 웃었습니다. 이래서 한국이 한국이야. 현실을 몰라. 회의실에 다시 웃음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한국 대통령의 눈빛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그건 허세를 부리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 차이를 알았습니다. 30년간 협상 테이블에서 수많은 사람을 봐왔으니까요. 분노한 사람은 무섭지 않습니다. 금방 식으니까요. 하지만 결심한 사람은 다릅니다. 결심은 쉽게 꺾이지 않아요. 국장님,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뭔데? 저는 준비해 온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야마모토 국장이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뭐? 투자를 늘린다고? 네. 소재 국산화 연구에 즉시 착수했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관련 연구 인력을 3배로 늘렸고요. 3배. 그리고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일본 불매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불매 운동이야. 금방 사그라들어. 야마모토 국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원래 금방 잊어. 일주일이면 끝나.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은 다르다는 걸. 다음 날 저는 도쿄 시내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일본 맥주 코너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서 있더군요. 그들은 맥주를 보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또다시 그것을 봤습니다. 결심.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저지른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아니, 지우려고 했습니다. 일본이 틀릴 리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2020년 12월 수출 규제 1년 6개월 후 저는 7층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야마모토 국장도 같은 보고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사실이야. 스즈키 과장이 답했습니다. 한국이 불화수소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산 불화수소를 실제 생산 라인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품질은 일본산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짓말이겠지. 야마모토 국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허세 부리는 거야. 실제로는 품질이 떨어질 거야. 그게 스즈키 과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뭐야, 말해.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그가 태블릿 화면을 띄웠습니다. 전년 대비 58% 증가입니다. 야마모토 국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58%. 우리가 규제를 했는데. 네. 규제 이후 오히려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겨울 하늘이 잿빛이었어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틀렸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거야. 야마모토 국장이 말했습니다. 국산화 품질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리 없어. 곧 문제가 생길 거야. 하지만 국장님, 곧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 그가 소리쳤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야마모토 국장도 알고 있다는 걸. 우리가 틀렸다는 걸.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인정하면 모든 게 무너지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타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경고등처럼.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저 경고등의 의미를. 하지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6년이 흘렀습니다. 6년 동안 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이 기자회견장에서 저는 눈을 뜨려 합니다. 자, 기자회견장의 기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6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다나카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게 완전히 추월당한 일들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추월이라니요? 어떤 분야에서요?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전 분야입니다. 200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반도체, 방산, 조선, 로봇, 원전. 하나도 빠짐없이 플래시 세례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일본의 미래가 달려 있으니까요. 기자회견장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200명의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플래시 세례는 멈췄고 오직 제 목소리만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전 분야라고 하셨습니다.
다나카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추월당한 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죠. 저는 준비해 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6년간 모아온 데이터였어요. 먼저 반도체 소재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019년 우리가 수출 규제를 발표했을 때 한국의 일본산 소재 의존도는 40%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금은 8%입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8%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능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불화수소. 2019년에는 일본산이 90%였습니다. 지금은 8%입니다. 기자들의 펜이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포토레지스트 70%에서 15%로 떨어졌습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85%에서 12%로. 저는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6년입니다. 단 6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한 기자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EUV용 고급 포토레지스트는 아직 일본이 우위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그 분야는 일본이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멈추고 기자들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에 2조 원을 투자했고 시제품 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럼 그것마저 뺏기면 시간 문제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빠르면 2년, 늦어도 4년 안에 그마저도 국산화될 겁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나카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2019년 수출 규제는 결과적으로 실패입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 실패보다 더 나쁩니다. 더 나쁘다니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30년간 몸담았던 조직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죽이려다가 한국을 키웠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출 규제 전 한국은 일본 소재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국산화할 이유가 없었죠. 품질 좋고 공급 안정적이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한국에게 국산화할 이유를 만들어줬습니다. 기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가 협박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여전히 일본 소재를 쓰고 있었을 겁니다. 굳이 5조 원을 들여서 개발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한국의 자립을 도운 셈입니다. 적을 강하게 만들어준 거죠. 회의실에 탄식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꺼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더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공장을요? 일본 기업이 한국에? 네. 우리 정부가 수출을 막으니까 기업들이 현지 생산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는 목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오카 공업, 경기도 평택에 공장을 신설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 바로 옆입니다. 기자들의 펜이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도쿄 일렉트론, 한국의 연구개발센터를 세웠습니다. 도레이, 한국 공장 생산 라인을 대폭 확장했습니다. 미쓰이 케미칼, 반도체 제조용 특수 소재 공장을 새로 지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한 기자가 외쳤습니다. 정부가 수출을 막았는데 기업이 가서 공장을 짓는다고요? 역설적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부가 막으니까 기업이 우회로를 찾은 겁니다. 한국에 직접 가서 만들면 수출 규제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정부는 애국을 외쳤고 기업은 이익을 쫓아 한국으로 갔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누적 투자액이 15조 엔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15조 엔이요? 네. 우리 정부가 한국을 제재하려 한 결과 15조 에너치의 일본 기술과 자본이 한국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6년간 벌어진 일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기자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 호기심은 사라지고
충격과 당혹감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국장님, 뒷줄에서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기자였어요. 지금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부 정책의 완전한 실패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한 겁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6년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명확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데이터를 보고도 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특히 자존심이 걸린 문제에서는요. 다나카 기자가 물었습니다. 국장님은 언제 눈을 뜨셨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작년 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후배를 만났습니다. 회의실이 집중했습니다. 스즈키라는 친구입니다. 미쓰비시 소재사업부 출신이에요. 저보다 10년 후배죠.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긴자의 작은 이자카야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후배와 술 한잔하는 자리였죠. 기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니까 스즈키가 말하더군요. 저는 그때의 대화를 재현했습니다. 선배, 우리도 한국에 공장 지었어요. 뭐, 미쓰비시가? 네, 반도체 소재 공장이요. 충청남도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왜? 정부가 수출 막으라고 했잖아. 스즈키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선배, 기업은 살아남아야 해요. 정부가 문 닫으라고 하면 창문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무슨, 한국에 직접 가서 만들면 수출 아니잖아요. 현지 생산이죠. 그럼 규제 대상 아니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스즈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에서 만드는 게 더 싸요. 뭐? 인건비, 물류비, 세금 혜택까지. 계산해보니까 일본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바로 만드는 게 20% 싸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기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애국을 외치는 동안 기업은 이미 답을 찾았다는 걸. 그 답이 뭡니까? 한국으로 가는 것. 회의실에 탄식이 흘렀습니다. 결국 배신당한 건 누구입니까? 저는 기자들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그럼요?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을 배신한 겁니다. 충격이 회의실을 휩쓸었습니다. 수출 규제로 기업의 거래처를 끊어놓고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길을 찾아야 했고 그 길은 한국행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명분을 외치는 동안 15조 엔의 기술과 자본이 한국으로 흘러갔습니다. 이게 6년간의 결과입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반도체만 그런 겁니까? 다른 분야는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야요? 네. 저는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긴장했습니다. 방산, 조선, 로봇, 원전. 일본이 자랑하던 모든 산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드리죠. 먼저 방위산업입니다. 저는 자료를 들어보였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작년 기준 3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300억 달러요? 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이것들이 폴란드, 호주, 중동 전역에 팔려나갔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럼 일본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겨우 무기 수출 규제를 풀었습니다. 규제를 풀었다고요? 네. 70년 만입니다. 70년 동안 일본은 무기 수출을 스스로 막아왔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70년 동안 한국은 300억 달러 수출국이 됐고 우리는 이제 막 출발선에 섰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방산 기술이 뒤처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전 경험과 실적이 문제입니다. 실전 경험이요? 한국은 북한과 휴전 상태입니다. 70년간 실전을 대비해왔어요. 그 긴장감이 무기에 녹아 있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K9 자주포가 왜 잘 팔리는지 아십니까? 왜요? 실제 사격 데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의 포격전에서 검증된 무기예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를 사고 싶겠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본 무기는 한 번도 실전에서 써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검증이 안 된 거예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선업으로 넘어가죠. 저는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일본이 한때 조선업 세계 1위였다는 거 다들 아시죠?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일본의 연간 선박 건조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450만 톤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국은 1200만 톤입니다. 충격이 퍼졌습니다. 3배 가까이 차이 나요? 네. 한때 1위였던 일본이 지금은 한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미국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미국이요?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자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미국 해군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노후화된 군함을 교체하는 사업인데 미국 조선소만으로는 물량을 감당할 수 없어서 동맹국에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요?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 맡겼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왜요? 일본이 더 가깝잖아요. 생산 능력 때문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미국 해군의 요구 사양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일본 조선소는 물량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국 군함을 한국이 만드는 시대가 온 겁니다. 회의실에 탄식이 흘렀습니다. 이제 로봇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아픈 이야기입니다. 기자들이 집중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 아시죠? 그 로봇 만드는 회사요? 백덤블링하고 뛰어다니는 로봇. 맞습니다. 아틀라스, 스팟.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죠.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017년에 소프트뱅크가 그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렇죠. 손정혜 회장이 사갔잖아요. 네. 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미래를 손에 쥐었습니다.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4년 후 팔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팔았다고요? 누구한테요? 한국의 현대차 그룹에. 충격이 퍼졌습니다. 12억 달러에 팔았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 그 회사 가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요? 5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인수 후 연구개발에 투자하면서 기업 가치가 4배 이상 뛰었습니다. 회의실에 탄식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12억 달러의 미래를 팔았고 한국은 12억 달러의 미래를 샀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술을 자동차, 물류, 공장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로봇택시, 물류 로봇, 공장 자동화, 전부 우리가 버린 미래입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팔았습니까? 소프트뱅크가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다른 투자에서 손실이 나서 현금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앞에 현금 12억 달러를 위해 미래 50억 달러를 팔아버린 겁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입니다. 저는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원전을 수출합니다. UAE 바라카 원전, 체코 원전. 이미 사기를 수출했고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일본은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후쿠시마 이후 원전 산업이 사실상 멈췄습니다. 멈췄다고요? 신규 건설은 없고 기존 원전도 폐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 우리는 원전을 닫고 있어요. 저는 기자들을 둘러봤습니다. 반도체 소재, 방산, 조선, 로봇, 원전. 저는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5대 산업입니다. 전부 한국에 추월당했거나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게 6년간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기자들이 긴장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아마 처음 들으실 겁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2달 전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죠.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밤 10시쯤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발신자는 오카다 차관이었습니다. 현 내각에서 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분이죠. 저는 그때의 통화를 재연했습니다. 카네코-상, 지금 뉴스 보고 있어? 네, 한중 정상회담 뉴스요. 큰일 났어.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중국이 한국한테. 말이 끊겼습니다. 차관님, 다 줬어. 저는 멍해졌습니다. 다 줬다니요? 히토류 안전 공급, 한한령 해제, 관광객 5배 증가. 전부 약속했어.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부요? 그것만이 아니야. 한국 기업 대상 히토류 특별 공급 라인도 만들어준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그날 중국으로부터 히토류 수출 제한 통보를 받았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같은 날요? 같은 날이야. 한국한테는 다 주고 우리한테는 막았어. 저는 전화기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기자회견장에 기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준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목록을 읽었습니다. 히토류 안정 공급, 한국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한한령 10년 만에 해제, 한국 드라마, 퍼피 다시 중국 시장에 들어갑니다. 관광객 5배 증가 약속, 연간 1,500만 명 수준입니다. 한국 기업 대상 특별 경제협력 채널 개설. 저는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받은 것.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히토류 수출 제한, 관광 자제령, 일본 애니메이션 중국 상영 금지 확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같은 날 한국은 선물을 받았고 일본은 제재를 받았습니다. 한 기자가 외쳤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말 한마디를 했고 일본은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국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 총리는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 위기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말 한마디 차이로 이렇게 됩니까? 외교에서 말 한마디는 전부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듣고 싶은 말을 했고 일본은 중국이 듣기 싫은 말을 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갈린 겁니다. 다나카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일본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긴장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매달렸습니다. 매달렸다고요? 다나카 기자가 되물었습니다. 네, 문자 그대로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다음 날 총리 관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집중했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있었지만 한일 관계 전문가로서 자문을 요청받았거든요. 저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무슨 논의가 오갔습니까? 첫 번째 의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국에 전화하자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전화요? 뭘 위해서요? 한일 정상회담 날짜를 앞당겨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충격이 퍼졌습니다. 원래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중 정상회담 이후로 잡혀 있었죠.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한국에 그렇게 많은 걸 줬으니까 일본이 불안해진 겁니다. 뭐가 불안한 거죠?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면 어떡하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회의 내용을 말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손잡으면 일본은 고립됩니다. 미국과 일본만 남게 돼요. 그래서 한국을 잡아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화했습니까? 했습니다. 3번이나. 회의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3번이요? 네. 한국 쪽에서 바로 답이 안 와서 3번 전화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발 정상회담 날짜를 한중회담 직후 가장 빠른 날로 당겨달라고요. 한 기자가 외쳤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그렇게까지 매달렸다고요? 네, 그게 현실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더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에서 분석 요청이 나왔습니다. 무슨 분석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필요 없어하는 시점이 언제인가를 분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걸 일본 정부가 스스로 물었다고요? 네. 외무성, 경제산업성, 방위성, 민간 연구기관까지 동원됐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고요. 다나카 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시점은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이미 지났습니다. 충격이 회의실을 휩쓸었습니다. 이미 지났다고요? 네. 분석 결과 한국은 이미 일본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소재, 국산화했습니다. 핵심 장비, 네덜란드 ASML에서 직접 삽니다. 방산 기술, 자체 개발했습니다. 조선 경쟁력, 이미 세계 1위입니다. 로봇 기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일본 없이 못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이 필요합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중국과 적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멀리 있습니다. 가까운 동맹이 필요합니다. 한국 말고 다른 나라는요?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한국만한 파트너가 없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에 매달린 겁니다. 한국이 등을 돌리면 일본은 진짜로 고립되니까요. 다나카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본의 요청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거절요? 일정이 맞지 않는다고요. 나중에 협의하자고. 회의실에 탄식이 흘렀습니다. 30년 전에는 일본이 전화하면 한국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일본이 3번 전화해도 한국이 일정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저는 기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을과 갑이 바뀐 겁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게 지금 일본의 현실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200명의 기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방금 제가 한 말의 무게를 소화하는 중이었겠죠. 한국의 선택만 남았다. 그 말이 회의실 공기 속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기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국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일본은 이제 한국 없이는 안 된다는 뜻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은 세계 3위 경제대국입니다. 기술력도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그런 일본이 한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나카 기자님.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30년간 이 자리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자료를 다시 들었습니다. 일본 GDP 세계 3위. 맞습니다. 일본 기술력 세계 최고 수준. 그것도 맞습니다.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건 과거의 유산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지금 일본이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는 건 뭡니까?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반도체, 삼성과 TSMC에 밀리고 있습니다. 배터리, 중국 CATL과 한국 LG, SK에 밀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테슬라와 BYD, 현대차에 밀리고 있습니다. AI, 미국과 중국이 양분하고 있고
한국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기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일본은 어디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과거에 쌓아놓은 것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일본의 현실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오래전부터 고민해왔습니다.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뭘 인정합니까? 우리가 뒤처졌다는 걸.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인들은 아직도 한국을 아래로 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한국을 가르치던 기억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때 한국은 일본에게 배우러 오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이 일본을 앞섰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응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적을 모르고 나도 모릅니다. 한국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모르고 일본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는 겁니다. 다나카 기자가 물었습니다. 인정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전략이 달라집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한국을 경쟁자로 봅니다. 이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진 싸움입니다. 따라잡으려면 10년, 20년이 걸립니다. 저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경쟁 대신 협력해야 합니다. 협력이요? 네. 한국과 손잡아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을 이기려 하지 말고 한국과 함께 가야 합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이 무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본 혼자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 파트너가 한국이라는 겁니까?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필요로 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일본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역설적으로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다나카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협력해 줄까요? 우리가 그동안 한 일을 생각하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질문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솔직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한 일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최근에도 수출 규제,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저는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일본을 좋아할 리 없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이요? 진심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과거를 인정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해야 합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저는 기자들을 둘러봤습니다. 일본이 살아남으려면 한국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을지 말지는 저는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한국이 결정합니다. 기자회견이 2시간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쳐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이크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30년간 한일 관계를 담당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30년 동안 저는 한국을 아래로 봤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배우는 나라, 일본은 가르치는 나라. 한국은 쫓아오는 나라, 일본은 앞서가는 나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인들의 저력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빠른지 몰랐습니다. 위기에서 얼마나 단결하는지, 도전 앞에서 얼마나 과감한지 몰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2019년 수출 규제 때 우리는 한국이 3개월 안에 무릎 꿇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어섰습니다. 저는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6년 만에 소재를 국산화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세계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우리가 50년 걸린 일을 6년 만에 해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나라, 우리가 얕봤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충격이 퍼졌습니다. 적어도 지금 방식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려 하면 계속 질 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을 적으로 보지 말고 파트너로 봐야 합니다. 아래로 보지 말고 옆으로 봐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가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매국노다, 한국 편을 든다고 욕하실 겁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진실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면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일본이 다시 일어서려면 먼저 넘어졌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선 다음에는 한국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함께 가자고. 그 손을 잡을지 말지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의 선택입니다. 기자회견장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 그 다음에는 10명, 20명, 나중에는 회의실 전체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간 품고 있던 무게가 내려놓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휴대폰에 알림이 500개가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인터넷은 예상대로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매국노 카네코를 처벌하라. 한국의 굴복한 배신자. 30년 공무원이 나라를 팔았다. 욕설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이었다. 누군가는 해야 할 말이었다. 현실을 직시하자. 지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공감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어른들은 계속 한국을 무시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한국에 가보면 우리보다 나은 게 많다. 부정하고 싶지만 카네코 전 국장님 말이 맞다. 이제라도 현실을 인정하고 바뀌어야 한다. 기자회견 영상은 하루 만에 500만 뷰를 넘겼습니다. 한국에서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본에도 현실을 아는 사람이 있었네. 30년 관료의 용기 있는 고백. 일본 내부에서 나온 자성의 목소리. 양국 모두에서 뜨거운 반응이 일었습니다. 사흘 후 의회에 연락이 왔습니다. 카네코 상.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카다 차관이었습니다. 기자회견 봤네. 솔직히 화가 났어. 우리가 하는 일을 전부 부정하는 것 같아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 저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어. 한일 관계 재검토 위원회를 만든대. 재검토요? 자네 기자회견이 계기가 된 거야. 여론이 움직이니까 정치도 움직이는 거지.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 쉽지 않을 거야. 오카다 차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첫 발은 뗀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멀리 도쿄 타워의 빨간 불빛이 보였습니다. 6년 전 그 불빛을 경고등이라고 생각했었죠.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등처럼. 일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한국을 적이 아니라 파트너로 봐야 합니다. 그 손을 잡을지 말지는 한국이 결정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먼저 내밀 수는 있습니다. 그게 제가 30년간 배운 교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교훈을 일본 국민들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변화는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 그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목격한 이야기입니다. 30년간 한일 관계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저는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 위에서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희망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일본 경제산업성 30명 관료가 퇴임식에서 폭로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다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역전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